개념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림도 보면 좀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지금 이제 다시 저희가 복습해 볼 시퀀스 투 시퀀스이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나왔던 그 어텐션 개념을 거기에 얹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잘 이해가 되시면 사실 트랜스포머는 복잡하기는 해도 그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퀀스 개념부터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셨던 시퀀스 그림 보다가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구글에서 시퀀스로 구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구글에서 논문에 적용을 했었던 모델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그 층이 4개인데 일단은 각각의 레이어에 1000개의 저기 LSTM 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배웠었던 RNN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디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RN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RNN에서도 LSTM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LSTM 셀로 되어 있는 모델인데, 여기에서 구글의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합니다. 이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성능이 좋아지네라는 발견을 이 시퀀스에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2개까지 쌓는 거를, 논문이 나왔었고, 그거 성능 평가한 논문이 있었었거든요. 레이어를 2개만 쌓는. 기본적으로 저기 아마 시퀀스 일반적으로 보면 왼쪽에 한 줄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컨텍스트 벡터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출력에 또 한 줄 이렇게 있는데, 이 논문이 이런 개념이 있고 나서 바로 여기서, 한 줄 더 쌓아볼까 해서 2줄 쌓았더니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그러면 쌓을 거면 더 쌓아보자 해서 4층까지 쌓았는데, 이 4층까지 쌓으니까 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를 이 논문을 써는 분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을 시켜가지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6층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GPT로 가면 8층, 뭐 24층 계속 이렇게 층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었고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 논문도 구글에서 나왔고, 구글에서 연구가 계속돼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6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발견이 여기 하나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층이 레이어가 막 쌓여가다 보니까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네,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물이 일단은 바로 디코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일단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디코더로 던지고. 네, 뒤에서 보시겠지만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레이에서 한번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물을 바로 윗단으로 또 올려주고, 또 윗단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마지막 6개까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디코더 쪽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여기 시퀀스 논문에서 처음 이제 시도됐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불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불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영어 단어가 1600개를 16만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그 학습에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을 다 일일이 구분을 해보니까 16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만 개를 저희가 이제 앞서 공부했듯이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16만 차원의 벡터 값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원핫 인코딩은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숫자 하나만 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해야 되니까, 각각의 16만 개라는 단어를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16만 차원의 벡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이런 게 이제 16만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이보다 훨씬 작은 숫자의 차원의 벡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1000차원으로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되어 있는 16만 차원을 워드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서 100차원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저희가 워드 투100 할 때 좀 자세히 좀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 원한 인코딩된 네, 워드 투 100에서 이 16만 차원의 값이 어떻게 이보다 작은 1000차원으로 바뀔 수 있는지 워드 투 100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음, 네, 오늘 여기는 다시 가보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스파르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차원으로 표시되는 거를 이제 덴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초의 딥은 아니고요. 저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를 이용을 한 최초의 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이 작업을 굉장히 잘해줬고 그 다음에 천차원으로 압축된 이 데이터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한번 그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조금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차원의 벡터로 바뀌면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셀로 들어가게 되고요. RNN 셀로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하나 이전 모델과 좀 다른 거는 이전에 이제 RNN 이런 모델과 달랐던 거는 이제 RNN 이전에 RNN 모델도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퀀스 투 시퀀스는 아니고 시퀀스만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 데이터가 뭐 몇 년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그럼 이제 기상 날씨 뭐그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수치들이 연속해서 시계열로 있을 때 받아가지고 뭐 오늘 날짜 아니면 내일 날짜에 날씨를 예측을 할 때 그렇게 하나의 시퀀스만 처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입력해주는 입력 값의 개수가 딱 픽스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보셨던 주가 예측 같은 경우에도 인풋을 14개로 딱 제한을 해줍니다. 그래야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4개로 딱 맞춰주면 이제 결과값은 하나가 나온 이런 구조로 고정이 돼 있었다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이 문장의 입력값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임의의 길이의 문장을 넣더라도 이제 임의의 길이의 결과가 나옵니다.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장의 개수의 단어의 개수를 뭐 몇 개로 고정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쪽이 좀 뭐라 그럴까요? 편법일 수 있는데 이제 저 트랜스포머에서는 진짜로 들어오는 단어 자체의 개수를 이제 정하진 않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일단 1000개 이게 숫자가 좀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저기 워드 임베딩 결과의 벡터이고요. 요게 1000개는 요 메모리 셀이 10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들어올 수 있는 인풋 단어의 개수가 10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게 단어 개수가 4개인데요. 4개는 나머지는 다 뭐 0으로 패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 단어들이 인코딩 처리가 되게 되면 그 값들이 이제 콘텍스트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콘텍스트 벡터라는 게 사실 별거는 아니고 뭐 뭐 1024차원 뭐 이렇게 되는 그 벡터 값입니다. 숫자들의 나열이고요. 1024개의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값. 이거 이제 들어온 모든 영어 문장을 이 1024개의 숫자로 변화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된 값에 대한 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에 영어로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이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1024개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어텐션 가면서 이거는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없어지는데, 일단 최초에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결국은 어,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불어에는 지금 여기 영어는 16만 개의 단어를 사용을 했다면 불어는 지금 8만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8만 개의 단어 리스트가 쭉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확률을 결국은 구하는 겁니다. 확률. 그러니까 이 단어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 그러니까 i에 해당하는 번역물이 뭘지를 결국은 확률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확률값은 모두 8만 개가 나오게 됩니다. 8만 개의 확률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은 0.00 이렇게 될 거고요. 아마 중간쯤에 뭐 0.189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0. 이렇게 돼서 그러면 0.89가 제일 높네. 이게 몇 번째 값이지? 찾아보니까 이게 100번째 값이네. 그럼 100번째 값이 뭐지? 100번째 값이 불어로 주구나. 그러면 값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좀 쓸 수가 없는 거여서 이거 쓰지 말고 들어온 입력값들을 다시 한번 매번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들어온 값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텐션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번역된 결과물을 불어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주는 불어의 주는 이제 i이고요. 이게 C가 M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라는 불어인 에피디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에피디앙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을 찾아낼 때 이전에는 그냥 여기서 너무 컴플렉스 벡터 값만 계산을 했다면은 이제는 요 값을 출력을 할 때 이전에 갔던 값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다라는 건 결국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나왔던 값들하고 여기 이제 은닉 상태죠. 여기 각각의 이제 셀에서 나오는 거를 히든 스테이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 히든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은닉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은닉 상태. 은닉 상태 값이죠. 어, 아까 저희가 이제 천차원의 논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천차원의 벡터 값을 바뀌었으면 결과값도 천차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차원의 벡터 값하고 그다음 여기에 나온 값도 천차원의 벡터 값이 됩니다. 천차원. 그러면 요거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인 닷 프로덕트, 종전 계산이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닷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내적이고요, 내적. 예. 요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에피디에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장에는 지금 조금 복잡한 그림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조금 수정한 건데요. 음, 네, 요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그림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요건데, 네,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제가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렇게 잘라서 이쪽이 인코더고요. 그래서 I am a student 영어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불어로 출력되는 과정입니다. 불어로 출력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16만 차원일 수도 있고 뭐 더 작은 값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값을 원래 시퀀스 논문에서는 이제 1000차원이었는데 일단 저희는 좀 표기하기 쉽게 이제 4차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4차원으로. 값이 4개가 있습니다. 4차원, 4개의 값으로 이제 확 줄인 상태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 RNN을 통과를 하면 RNN 결과를 이제 통과를 하면은 이제 이런 값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은닉 상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값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값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주까지는 찾았다라고 보고요. 주 다음에 나올 단어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찾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진짜 여기 직전 상태에서 너무 값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요 값하고 이전에 여기 찾아졌었던 은닉 상태값 하고 전부 다 프로덕트를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다 프로덕트를 합니다. 다 프로덕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니까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는요. 또 한번 보시면은 네. 어, 네, 이쪽이 인코더 쪽에서 네 개의 음릭 상태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I 쪽에서 올라온 거고, 여기 M 쪽에서 올라온 거고, 이게 A에서 올라온 거고, 이게 스튜던트에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드의 음릭 상태는 주에서 나온 음릭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건 네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답 디코드는 여기 순서대로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예. 다 프로덕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이 다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것도 계산이 쉽다라는 거는 뭐 저희만 계산이 쉬운 게 아니라 컴퓨터도 연산하기 쉽다라는 거거든요. 컴퓨터도 연산이 쉽다라는 거고 연산이 쉽다라는 거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다프덕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한 발견이었었습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네, 되게 인공지능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일단 주로 이 내적을 사용을 하면은 자연어 처리에서 이런 관련 있는 단위들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컴퓨터 연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찾는 데 또 일조했던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다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찾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 요 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다 프로덕트가 나오느냐, 다 프로덕트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코사인 유사도를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봤었었고요. 근데 또 이 유사도라는 단어, 이 유사도라는 단어를 이제 좀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사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으면, 저기 이후의 과정들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유사도라는 이념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일단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때 다 프로덕트가 계산됐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코사인 유사도에서 요 값이 다 프로덕트입니다. 요 값이. 그래서 밑에 값은 필요가 없고 요 값이 커지면 유사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요 값이 커지면은 요 세타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고 그 값은 결국 시뮬레이터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이거는 유사도의 의미가 아니라 관련성 또는 연관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프로덕트 값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성이나 연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관련성, 연관도라는 거는 바로 다 프로덕트가 높으면 그 단어는 그 다음 단어에 이어서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앞에서 그래서 다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라는 단어를 찾았고요. 주라는 단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일단 저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주 스위치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요 단어를 찾기 위해 가지고 다 프로덕트 계산을 해보면 다 프로덕트 값이 높게 나오는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이 결국 찾아보면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예. 요 값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포함한 트랜스포머 뿐만 아니라 GPT 포함해가지고 모든 과정 동작하는 과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단어를, 요거, 워드 투백 할 때 썼던 문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학습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맨 다음에 나올 단어로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냐라고, 이게 저희가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주 다음에 지금 나와야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가 뭐냐라는 건 참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학습한 걸 봤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서 학습을 했습니다. 맨 입력하고 후가 결과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후를 넣어서 테시스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게 스킵그램 다이어그램 방식이었었죠. 어, 네, 뭐 중심 단어를 통해 가지고 주변 단어를 찾느냐 아니면 주변 단어를 통해서 중심 단어를 찾느냐 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요약을 해보면 이 단어 다음에 그러니까 인풋을 맨으로 넣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후로 넣어서 학습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을 계속 시켰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을 짓고 이렇게 쌍을 짓고 이렇게 쌍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전에 최초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나오는데 이걸 학습을 이제 1000번이고 이제 뭐 500번이고 돌리면은 비슷한 위치로 단어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맨 근처로 후가 갔고요. 캐시스가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맨 근처에 있는 단어들로 네, 뭐가 그러면 어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맨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냐? 결국 그러면 맨 다음에 나올 단어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 이걸 찾을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거. 네. 이게 가장 가까운 거죠, 이게. 네. 요렇게 찾는 거고, 이건 지금 제가 시각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 실제 수식으로도 이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에 이제 벡터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의 벡터 값을 쓸 텐데, 이거에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은 이 후가 제일 가깝게 나오겠죠. 후가 제일 가깝게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이 단어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면 그때 여덟 개죠. 유직한 단어는 8개입니다. 그럼 제일 앞에가 나오는 단어가 메인이었죠. 알파벳 순서로.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알파벳 순서라면 소드가 되나요? 예, 소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맨이 중간쯤에 있을 텐데 확률로 계산하면 이제 이 벡터 값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하겠죠. 소프트맥스를 합니다. 이때도 소프트맥스 계산을 합니다. 소프트맥스 계산하면 이 맥스 위치에 0.9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랑 제일 유사도가 높다.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0.0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 0.98이네. 이 0.98에 위치한 게 뭐지?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맨이 아니고 후네요. 후. 후가 제일 뒤로 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후네 그러면은 맨 다음에 나올 단어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후.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음이 예, 요거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예, 돌아가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프로덕트를 왜 구하는지, 다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다 프로덕트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이 제일 크게 나옵니다. 요 값이.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고요. 예, M이랑 관련 있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나온 거고, 물론 숫자로 계산하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다 숫자 계산해서 나온 값이고요. 예.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확률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도 이제 벌써 몇 차례 저희가 했는데요. 네, 뒤에 이 소프트맥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4개가 있고요. 요 각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짧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 중요하니까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찾은 값들이 요 값들입니다. 요게 이제 i에서 나왔던, 다프로탄 결과값이고요. 요게 이제, 이 i랑, 주의 은닉 상태값을 다 풀어서 값이 요 값이고요. 요거는 n의 은닉상태값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닉상태값을 다 풀어서 값이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건 5고 이거는 스튜던트입니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연 로그의 미세 그 승수만큼 해주면은 요 값이 나오겠고요. 요거는 2점 얼마 얼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 값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의 소프트맥스 값은 전체를 다 더해주고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면 0.01이 나오겠고요. 얘는 이제 굉장히 큰 값이 됐기 때문에
밑에 거 다 더해주고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더해주고요. 이렇게 다 더해주고, 자기 거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일단 넣어주면 값이 0.85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숫자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요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또 확률로 보시면은, 이게 훨씬,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숫자랑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뭔지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면 최초의 은닉 상태 값에다가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값을 곱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값을 변환을 시키는데요. 이 개념은 조금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프로덕트를 해서요. 다 프로덕트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요.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그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면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이전에 저희가 구해놨던 은닉 상태값에 곱합니다. 그 소프트맥스의 결과값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값이 작아질 거고 이 값은 커지게 되겠죠. 요거를 트랜스포머에서 똑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값들을 직접 사용을 하고요. 각각의 은닉 상태 값을 직접 사용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값이 나오면 이전 값을 쓰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로 가게 되면은 이거를 값을 쪼갭니다. 값을 쪼개가지고요. 세 개의 값으로 쪼갠다라고 해요. 세 개의 값으로 이제 값을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세 개의 값으로. 쿼리, 키, 밸류 값으로 다 분류를 하거든요. 쿼리, 키, 밸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쿼리, 키, 밸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요. 아, 아, 이거 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일단은 쿼리 키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쿼리 키 가지고 계산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구하고 이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면 이 밸류 값을 곱해가지고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미리 맛보기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텐션 구조는 좀 다르다라는 거. 여기는 직접 엑스트라가지만 뒤에는 쿼리키 밸류로 나눠지고 계산은 쿼리키 가지고 계산을 하되 결과값 처리는 밸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 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값들이 다 나오면 이제 이 값들만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값일 때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영의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하고요.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다 더하면 4차원의 벡터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네, 4차원의 벡터 값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랑 그냥 연결을 합니다. 컨케이트 합니다. 컨케이트. 그래서 요 값은 여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0.98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뭐, 만약에 이제 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개의 소프트맥스가 확률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개수만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춰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값을 만드는데 이거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라고도 하고요. 리니어라고도 하고, 뭐, 피드포워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계산되게 되면 차원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차원이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차원값을 최종값에 맞게
뭐 예를 들면 8만 개든 뭐 다중분류거든요. 결국 다 이제 소프트맥스는 다중분류니까 다중분류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요. 뭐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 트랜스포 저기 그 한번 그 레이어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은 4차원 최종적으로 8차원으로 8차원의 벡터 값으로 나왔는데요. 8차원의 벡터 값을 8차원의 벡터 값을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8만 차원의 벡터 값을 바꾼다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요. 대부분은 8차원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벡터로 한번 바꿉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20만 차원의 값을 한번 바꿔주고요. 20만 차원에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또 가중치들이 파라미터 값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한번 저기 뒤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요 내용들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결국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던 기술들이 갑자기 툭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든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었던 건 내용이 또 이렇게 뒤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차원 아까 앞에 거는 디코드에 있는 은닉 상태 값이 올라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코더 쪽에서 다 프로덕트에서 올라온 은닉 값들을 이제 콘케이트한 겁니다.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8차원밖에 안 되는 거죠. 8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저기 중간에 그 훨씬 더 많은 차원수로 바꾸는 거는 일단은 좀 뺐고요. 일단 바로 소프트맥스 개수만큼 나올 수 있도록 뭐 논문 기준으로 하면 이제 8만 개가 될 겁니다. 8만 개의 확률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 값을 8차원을 8만 차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행렬이 이런 가중치 행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 행렬이 이런 가중치 행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길이가 8만이 됩니다. 8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는 8차원이 되는 거죠. 8차원이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8 바이 8만이라는 가중치 행렬이 있게 됩니다. 여기 가중치 값이 이렇게 이만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 값은 이 8차원의 값은 8만 차원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어느 쯤에 있는 확률 값이 이건 확률 값입니다. 확률 값들 전부 다. 이 확률값이 0.8로 나오고 대부분은 이제 0으로 나오겠죠. 0으로 나오고 네, 뭐 어떤 거는 뭐 0.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0.8로 나온 게 몇 번째야라고 계산해 보면은 네,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음, 네, 나중에 이 녹화 영상 다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사실 이렇게 숫자만 잘 따라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뭐 수식이 있거나 뭐 이전에 점프할 때처럼 뭐 미분을 통해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숫자만 잘 따라가시면은 그 벡터 계산, 저기 행렬 계산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잡한 뭐 계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많은 과정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네,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이 단어가 찾아졌고요. 이 단어가 찾아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디앙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이고요. 네, 네,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 풀어서 전부 다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과정은 동일합니다. 음. 네, 요거는 인터넷에 또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텐션을 설명하는 자료들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해보시고요. 보시다가 여기 저기 URL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교를 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네, 요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거랑 같은 내용들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션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여기에 요 항목입니다. 여기. 네, 다 프로덕트를 써서 어텐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이분이 이 논문으로 다 수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요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를 씁니다. 뭐 똑같은데 이 값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 값으로 나눠져서 좀 스케일드 다운, 좀 그 값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걸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어텐션 개념은 사실은 이분이 어, 만들어낸 거고요. 이분이 이제 어텐션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서 어, 사실은 오늘날 뭐 챗GPT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텐션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이 제일 큰 거고, 요분이 거기에다가 약간 플러스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구글이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처음에 이제 물론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일단은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를 만들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좀 많이 한계가 있는 모델이지만 그래도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요. 이거 나온 이후에 어텐션과 다프로덕트 개념이 포함이 돼가지고 트랜스포머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이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살펴봤었던 모델들에 비하면 뭐 들어가는 구성 요소도 많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다 배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좀 변형들이 있긴 한데, 변형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네. 하여튼 저희가 다 배운 거고요.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예, 이 인풋 인베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드 투 백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살펴봤었던 내용이고요. 물론 오드 투 백이 사용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오드 투 백 같이 원합 인코딩 된 값들을 그보다 훨씬 적은 차수의 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포지션을 그대로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텐션 개념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어텐션 개념. 다 프로덕트 계산을 통하고요. 다 프로덕트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단어 간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물론 여기 이건 콜입니다. 콜이 키 밸류라는 컨셉을 이제 이번에 또 처음 살펴볼 내용인데요. 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직전에 봤었던 그거입니다. 8차원의, 8차원의 벡터를 뭐, 예를 들면 200차원으로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고자 하는 차원의 수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도 저희가 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봤었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도 저게 다 봤던 겁니다. 피드포워드는 사실 제가 요 설명드린 요 피드포워드고요. 요 피드포워드 요 리니어는 그냥 음, 이렇게 중간에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제 다른 값으로 변환해주는 차원일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을 바꿔줄 수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저희가 계속 쭉 봐왔었던 콘셉트는 그 식입니다. 가중치에다가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편차를 더해주는 이게 바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고요. 피드 포워딩은 예,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두 개 갖춰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애드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요. 이게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값에다가
입력값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은 성능이 좋더라라고 하는 발견이 있어서 그게 또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재활용하는 건데 이것 뒤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의 이제 마스코트 개념은 뒤에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네. 이처럼 이제 소프트맥스도 여기 또 나옵니다. 소프트맥스도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다 살펴봤었던 건데, 조금씩 개념이 달라진,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좀 틀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요 키 밸류, 쿼리 키 밸류로 바뀌는 부분이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멀티헤드라고 하는 게, 좀뭐 용어 자체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다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뭐 4차원 제가 설명 좀 쉽게 드리려고 벡터를 뭐 4차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512차원을 쓰거든요. 512차원의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쪼개가지고 64차원으로 8개로 쪼개가지고서 계산을 병렬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멀티헤드라는 의미를 쓴 건데요. 네, 이것도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한번 그러면 하나하나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뭐 트랜스포머가 되게 뭐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늘날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그 시작이 이 트랜스포머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럼 이 트랜스포머는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한번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트랜스포머가 그때 트랜스포머 처음 나온 게 2017년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뭐 이 사람들이 구글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GPT를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뭐 모델을 향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원래 시퀀스도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고 구글에서 만드는 거는 번역이었습니다. 기계 번역, 그러니까 예, 기계 번역, 예,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번역인 거죠. 이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시퀀스를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음, 이미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니까, 특히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를 추가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발견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딥 뉴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을 합니다. 레이어를 계속 많이 추가하고 많이 추가하면은, 어, 특별히 손을 안 대도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프로세스 처리가 돼야 될 때, 뭐, 영어를 이제 불어로 처리를 할 때, 그 중간중간에 특별히 손을 안 대도 여기에 뭐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뭐 코딩을 한다거나 알고리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학습만 잘 시키면은 굉장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텐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더 이 기계 번역의 성능을 더 높여보자라는 게 핵심이었고 그러면 이 기계 번역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뱅크라는 단어는 은행일 수도 있고요. 은행일 수도 있고 강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뭐 사람은 뭐 문장 전체를 보니까 문맥 속에서 이게 은행인지 강둑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이걸 강둑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은행으로 번역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뭐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시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IT 쪽에 있으니까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데이터 스트림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용어를 구글 번역기에다 돌리면은 데이터 시냇물이라고 나오거든요. 데이터 시냇물. 예. 이런 건 이제 잘못된 거죠. 예전부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을
네, 이 뭐죠, 이게, 강을 이제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둑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강을 건넌 다음에 은행에 도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좀 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나올 때, 이 지시대명사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뭐 이전에 시퀀스 대 시퀀스를 이용하던 뭐 다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뭐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고요. 이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다 보니까 와 이거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게 가능하겠구나라고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해결해 준 게 뭐였냐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셀프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 예. 이전에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나 해줬거든요. 이제 RNN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보셨던 시퀀스도 RNN 기반이었습니다. RNN 모델들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은 다음에 도대체 이 뱅크라는 놈이 이게 은행인지 강둑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이 문장 한번 번역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걸 셀프 어텐션을 한번 돌려가지고 이 이트가 도대체 스트리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애니멀을 설명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값의 벡터 값을 구하자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구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쿼리 키 밸류 값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능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해보니까. 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하나의 레이어가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되겠고, 이게 인코더 쪽에 하나의 레이어, 이게 이제 디코더 쪽에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럼 우리 6개를 쌓자라고 6개를 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도 6개를 쌓았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도 아까 이제 시퀀스 또 시퀀스에서 네 개를 쌓았었죠. 4개 쌓기 전에 8개도 쌓아보고 이미 몇 번 쌓는 논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쌓는 작업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은 GPT로 넘어가면서 뭐 24개도 쌓고 계속 쌓는 층이 나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동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레이어 모델로 이렇게 쌓여졌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네, 제일 아래에 있었던 인풋 인데딩 디토인데요.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거는 몇 번 벌써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 사용할 단어들을 전부 보캐브러리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학습용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트랜스포머 할 때도 문장 시퀀스 또 시퀀스 할 때는 영어를 불어로 바꾸는 걸 가지고 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영어를 독일어로 바꾸는 걸로 합니다. 하여튼 뭐 이때도 문장 개수가 뭐 300만 개, 3천만 개였던가요? 32M이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일단은 요 각각에서 유니크한 단어들을 다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크한 단어들을 전부 쭉 나열을 하고요. A부터 쭉 나열하고 인덱스 값을 다 매겨야 됩니다. 인덱스 값을. 그래야 원하드 인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를 A라고 하겠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제 좀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가 아니고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이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에 쓰는 단어 중에는 없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세상에는 모든 단어가 아니고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유니크한 단어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인덱스를 쭉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가 0, 1로 시작을 하진 않습니다. 1로 시작하면 3으로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뭐 정확히 3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5일 수도 있고 있는데 0, 1, 2가 빠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1, 2는 특수 용도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시작 번호, 시작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문장 끝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노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죠. 언노운은 진짜 언노운은 아니고요. 이제 언노운이라는 게 왜냐하면 어 아까도 여기 있는 보캐블러리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뽑아낸 단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 학습 데이터 중에 언노운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작은 데이터, 뭐 거의 뭐 되게 뭐 엄청난 많은 숫자 중에서 없는 단어들, 죄송합니다. 뭐 한 번 나오거나 이런 단어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뺀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이제 학습한 데이터를 두고서 실제로 이제 이걸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이제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할 텐데요. 독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쓸 때는 없는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노운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out of vocabulary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out of vocabulary. 예, 요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없는 거다라는 거 나올 때 이런 걸 처리해 주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토큰을 좀 예약해 두는 용도로 0, 1, 2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 괜히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는데 요 요렇게 단어를 요거를 이제 뽑아내는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우리가 워드2백에서 볼 때 더, 맨, 후, 뭐 패시스 요런 문장을 뽑고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인덱스를 주고 하나하나를 원하드 인크리를 했는데요. 실제에서는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예를 들면 패시스 같은 경우에 패시스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거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런 단어 이렇게 3, 4개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요게 좀 다른 식으로 보캐블러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캐블러리를 다 찾아야 되고 인덱스를 찾으면은 그 인덱스 값들 이게 몇 번째 단어랑이 나오고 I am a student라는 단어를 이제 만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게 되면 인덱스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I는 5281번째, M은 30번째, 정확하게는 30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앞에 뭐 0, 1, 2 이런 게 빠지니까. 그다음에 인덱스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인풋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워드 인베딩 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4차원으로 했는데 실제 트랜스폼에서는 512차원의 값으로 바뀝니다. 이런 값들이 요 값이 이제 512개의 값들도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쉽게 4개로 4차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I am a student는 각각 이렇게 4차원의 벡터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음, 제가 이 페이지를 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워드 투 백도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워드 투 백도 구글에서 나왔고요. 시퀀스 구글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빛을 보는 거는 오픈 AI가 빛을 보고 있지만 이 오픈 AI가 빛을 보고 있는 GPT의 기본 근거는 전부 다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오드2백도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시퀀스도 구글에서 나왔고, 지금 말씀드린 트랜스폼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건데, 이 오드 인베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오드2백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오드2백에서 나온 값들인가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오드2백으로 구한 값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오드2백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전체 모델이 트랜스포머의 가중치로 들어가고요. 이 전체 값을 전부 다 학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의 이 워드 인베딩에 사용되는 가중치 자체가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킬 때 찾아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워드 투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말씀 드린 것처럼 워드 인베딩에 사용된 이 가중치는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 개수가 가중치 개수가 무려 1,800만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지금 단어 개수가 37,000개이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그 단어 개수가 보캐브러리가 지금 37,000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512차원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10 요 프로가 510이고 이제 세로가 37,000 이렇게 되는 이런 행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512차원의 원핫 인코딩이니까 일단 i라고 하면요. i 뭐 중간에 1 여기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겠죠. 511개는 0이고 한 개만 1인 이런 원핫 인코딩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계산이 조금 이게 저 잘못 음, 죄송합니다. 이게 512차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37,000, 37,000개입니다. 37,000 원핫 코딩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리네요. 그러면, 1은 하나고,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36,999개.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i의 원핫 인코딩 개수는 37,000차원이고요. 이 중에 한 개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데 0의 개수는 36,999개가 0이고요. 나머지 한 개만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0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바꿔주려면 이제 여기가 세로가 37,000개고요. 37,000개고 이게 512개.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512차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512차원의 벡터 값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두 번째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아이고 갑자기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512차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값을, 여기 있는 가중치 값을 전부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하면서 구해줘야 되고, 그 구해줘야 되는 가중치의 개수가, 가중치란 말을 이제 안 쓰고, 이제 파라미터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파라미터의 개수가 1,800만 개가 나오게 됩니다. 1,800만 개를 다 구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6천만 개가 정도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한 6천만 개가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그 파라미터 구해야 되는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가중치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게 조금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이게 좀 자신이 없다 보니 설명도 조금 자신 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37,00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크한 개수가 시퀀스에서는 명확하게 인풋으로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좀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없고 지금 소스 보캐블러리, 타겟 보캐블러리가 같이 쓰이고 소스 보캐블러리, 타겟 보캐블러리가 한 37,000개, 정확하게 37,000개가 아니라 약이네요. 약 37,000개인데
이 개념이 조금 명확치를 않아서 일단은 이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인푸딩 저기 유니크한 단어 37,000개로 썼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시퀀스는 16만 개였는데 37,000개로 줄어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다 유니크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패시스, 뭐 패시트, 뭐 과거형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걸 분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크한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게 37,000개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또 25,000개의 소스 토큰이라고 나와가지고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32,000개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이게 조금 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냥 37,000개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쓰는 이유만이라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은, 시퀀스 또 시퀀스에서 최초의 RNN 모델로 나올 때는 텍스트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I am a student이면 이게 순서대로,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트랜스포머에서부터는 요 RNN을 쓰지 않아서 순서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고요. 시퀀스 모델인데 순서 자체가 없어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가지고서 계산이 됩니다.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셀프 어텐션에서도 이 네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은 근데 이 순서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I am a student라고 할 때 이 I하고 M이 근처가 있고 M이 O의 근처가 있고 O의 요 각각의 위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까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이 I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지 찾을 때는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찾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정보를 살려줘야 되는데 트랜스포머에 가게 되면 이 시퀀스, 순서 정보가 다 없어지게 되고 한꺼번에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퀀스 정보를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해서 이 식으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앞에서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이미 I am a student 각 단어는 512 차원의 벡터 값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바뀐 값 자체에는 그 위치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가 m 근처에 있다거나 m이 근처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요 값에다가 더해주게 되는데 그 더해주는 방식이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요 값은 사전에 정해집니다. 요 정해진 값을 여기에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이 값을 구하는 식이 여기 위에는 두 가지 식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서 이 값들을 쭉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찾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 I하고 M은 이제 근처에 있는 단어라는 거를 어떻게든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 I라는 단어랑 M이라는 데 근처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더해주게 되는데요. 값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순한 값이 아니라 벡터 값입니다. 뭐 알파를 더해주고 베타를 더해주는데 가능하면 요 A하고 B가 좀 비슷한 값을 갖도록 해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는 뭐 알파 베타 뭐 감마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 값들 보다가는 어, A하고 B가 좀 비슷한 값을 여기다 더해주면은 그 위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 아, 좀 어렵네요.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음, 일단 이 값이 구해지는 공식은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값이고요. 이게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 공식에 들어가는 값들은 각각의 값은 k는 여기에 있는 요 위치 값이고요. 요 위치 값을 말씀드리지만은 이 각각의 단어들 간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 정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는 반드시 그 위치 정보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인, 코사인 값을 통해 가지고 값을 구해주게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네, 그 500,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4차원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값이 4개만 나오지만 실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값이 총 51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512개가, 512개 쭉 나오면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조금 뭔가 쉽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뒤에 그림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게 핵심인 거죠. 이 값을 잘 찾아두면, 이 값은 결국 벡터 값이고요. 요 벡터 값을 잘 찾아가지고, 원래 값에다 잘 더해주면, 요 값에는 위치 값이 들어간다라는 컨셉이 되겠고요. 음, 이제 저기 포지셔널 트랜스 인코딩 값을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 이게 0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직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제일 위에 있던 겁니다. K가 0값입니다. 제일 위에 있던 거고, 이게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두 번째 값이라는 거고요. 그 단어 개수가 지금 뭐 350번째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지금 트랜스포머는 512차원이기 때문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512차원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색깔은 그 값을 나타냅니다. 색깔은 이제 빨간색이면 완전 빨간 값이면 1.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노란색 값에 가까우면 뭐 마이너스 1에 가깝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건 뭐 한 400개의 단어가 되겠네요. 400개 단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4차원만 했으니까 저기 단어 4개만 했으니까 4개만 본다면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잘라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지금 값이 이제 많아서 상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게 0, 1, 0, 1, 0, 1, 0, 1, 0, 1 이게 반복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 값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은 1이기 때문에 요 값이 표시된 거고 다시 0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게 네,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어, 예, 이게 K는 0입니다. 첫 번째 단어 I죠, I.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K는 1, M입니다, M. M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O에 해당하는 거죠, O.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K는 3에 해당하는, student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0, 1, 0, 1, 0, 1, 이렇게 나온다는 게 쭉 이렇게 512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은 조금 다른 값들, 아까 보셨던 뭐, 예, 아마 0.89였을 겁니다. 0.89, 뭐 0.14, 요 값이 쭉 나온 것이 요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네. 요거를 숫자로 아까 계산할, 뭐 실제 숫자로 보여드렸던 게, 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 네. 네. 01, 01, 01, 01. 요게 이제 512개가 반복이 되는 거죠. 512. 그래서 요걸 아까 색깔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두 번째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을 하여튼 원래 값에다가 다 더해주면은 위치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 설명드리고 요건 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사인 값, 코사인 값,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요. 뒤에 설명에는 일단은 뭐 사인 값을 먼저 다 계산해 주고 절반이 256개죠. 250개는 먼저 사인 값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250몇 개는 코사인 값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네, 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네, 어 요거는 이제 앞에 사인으로 계산한 값을, 댓글이 안 나오네. 여기는 이제 사인으로 계산한 값 먼저 500, 250 몇 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코사인으로 계산한 250 몇 개 값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위치 정보는 이제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해 드렸고요. 자, 위치 정보 오늘 처음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또 다시 이제 512차원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4차원으로만 이제 돌아와서 그 위치 정보를
아까 처음에 오드 인베딩 됐던 값에다가 더해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위치 정보 처음 계산은 이게 사실 뭐 위치 정보 저장하는 거는 그냥 요 정도만 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 네. 그리고 위치 정보도 아까 좀 다른 것랑 마찬가지요. 뭐 어려운 수식이 있거나 뭐 미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어서 한번 시간 날 때 숫자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은 계산 다 딱딱 떨어집니다. 숫자 값들이 다 나오고요. 네,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예, 위치 인코딩을 해주게 되면 예, 그 위치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서 문장 위치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박스를 맞췄고요. 첫 번째 박스를 맞췄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리 키 밸류가 나왔는데, 커리 키 밸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커리가 뭐지? 도대체 키가 뭐지? 밸류가 뭐지? 커리가 뭔지, 키가 뭔지, 밸류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거기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 커리키 밸류가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고민을 했는데, 커리가 뭐지? 키가 뭐지? 왜 커리 키를 곱해가지고 값을 찾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잘 나오더라. 어, 아까 문장에서 이제 후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학습을 시켜놓으면 맨 다음에 후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시켜놓으면 가중치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결국 이겁니다. 가중치를 코리에 대한 가중치 512 by 512개,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가중치도 512개, 512개. 뭐 이제 파라미터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파라미터란 거. 코리에 대한 가중치를 이만큼, 그다음 t에 대한 파라미터 이만큼, 밸류에 대한 파라미터도 512만큼 512. 예. 만큼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찾아놓으니까 이렇게 찾아놓으니까 일단은 찾아놓고 실제로 모델을 동작을 시켜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 다음에 앞에 이제 인코딩 다 하니까 그다음에 이 단어도 잘 찾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 다음에 LPDM도 잘 찾아지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모델을 이렇게 세우고 학습을 다 할 거거든요. 물론 학습도 다 역점파입니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하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이 512바, 512바, 이 파라미터 값들이 다 찾아지거든요. 다 찾아지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IM 스튜던트를 넣으면은 뭐 쿼리 값, 키 값, 뭐 통해 가지고 뭐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소프트맥스를 하고 해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각각의 파라미터 값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곱해서 나온 값은 t하고 콜이 곱해서 곱하는 게 내적이죠. 내적을 하게 됩니다. 내적을 하면 나오는 그 값이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고요. 그냥 다 돌려봤더니 그냥 다 시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잘 나오네. 결과가 훌륭하네. 결과가 맞네. 예, 현재 지금 이 정도만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퀄리티 밸류가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값이 찾아지는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모순된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attention to occur, sequence to sequence에서 attention 할 때 그, 네, 아직 RNN 모델을 쓸 때였죠. RNN 모델 쓸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음,
인코더 쪽에 은닉계층, 인코더 쪽에 은닉계층, 히든, 아까 제가 길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쓰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B가 두 개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히든 스테이트였고요. 여기다 디코더 쪽에서 올라온 히든 스테이트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계산을 계산이 아니라 다 프로덕트입니다. 다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계산이 나오면 이게 은리 계층 값을 이렇게 다시 곱해 준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이게 아니라 값을 세 개로 나눴고 쿼리하고 키 가지고 먼저 다 프로덕트를 하고요. 이걸 다 프로덕트를 해서 값이 나오면 요것도 다 프로덕트 합니다. 다 프로덕트 나면 그 값을 가지고 밸류에다 곱해줘가지고 최종 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과정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를 찾고요. 그 단어를 값을 찾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그거를 밸류 값에 곱해가지고 나오는 요 값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찾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걸 좀 그냥 간단간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번 녹화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하나를 512 by 512에서 쿼리 키 밸류를 다 찾아 놓습니다. 입력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찾아 놓고요. 왜 이렇게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가진 파라미터를 쓰니까 결과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다 쪼개 놓습니다. 다 쪼개 놓고요. 쿼리 키 밸류 다 쪼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좀 트랜스폼의 의미를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시퀀스 할 때만 하더라도 단어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를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행렬 처리를 합니다. 행렬을. I am a student거든요. 각각이 이제 벡터 값을 바뀌었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4바이 4고, 뭐, 트랜스폼은 실제였다면 4바이 512차원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합니다. 한 번에 쿼리 키 밸류를 곱하면 512 바이 512, 여기 이제 4 바이 4가 되겠죠. 하면, 이 역시 이제 쿼리 값이 행렬로 나오는 거죠. 행렬로. 이것도 행렬로 나오고. 네.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단어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왜냐, 이미 여기 이렇게 다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한꺼번에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인코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입력을 하나의, 덩어리를 하나의 행렬로 다 그냥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51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네,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쿼리키 밸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렬로 다 묶여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게,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가 처리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제 다 묶어서 그냥 행렬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은, 결국은 요거 하나 처리한 거, 요거 단어 하나 처리한 게 요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처리한 게, 예, 여기, 예, 요거 하나 처리한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병렬 처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퀀스는 병렬 처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병렬 처리. 아까 이제 지금 뭐 원격적으로 병렬 처리는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행렬로 512바이로 뭐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렬 처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병렬 처리는 본격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 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설명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어, 도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RNN에서 하나를 바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드에서는
또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서 한꺼번에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아까 행렬 처리된 단어들이 어떻게 병렬 처리되는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GPU를 쓰게 되고요. 예, GPU가 이제 병렬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GPU를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행렬로 묶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인코더가 병렬 처리를 해준다라고 할 때 반은 맞고 반은 처리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더, 레드, 독이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앞에 문장 I am a student라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한꺼번에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처리되지는 않고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음,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바꾸는 거는 I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M을 처리를 해줘야 되고 O를 처리를 해주고 스튜디를 처리를 해줘서 결국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 처음 시작부터 병렬 처리되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일단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일단 처리돼서 단어들이 일정한 크기의 벡터로 모이면 이거를 행렬로 묶고 그 다음부터 병렬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렬 처리 가기 전에요. 병렬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부분 봤던 멀티헤드라는 개념하고 어, 형합니다. 멀티헤드. 그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사실은 어, 이건 저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음소거 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내리다 보니까 네,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키 값하고 커리 값으로 다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이면은, 이 커리 값하고 키 값을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일단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어, 스코어 값이 나면 일단 요 그림, 요 전체적인 그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어테이션의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계산되는 과정부터 앞부분에 이제 어테이션 계산하는 과정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테이션 값이 계산되는 거를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리 값하고 키 값 다 프로덕트하면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값을 스케일드 다운하기 위해 가지고 이 K 값이 이 K 값이 아마 요 차원 값일 겁니다. 아마 요 이게 4차원이니까 4차원의 제곱 근형입니다. 이게 제곱 근인가요? 용어가 갑자기 그럼 2가 되겠죠.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절반 값을 전부 다 떨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소프트맥스를 구하고요. 소프트맥스 구하는 건 앞부분에 봤었습니다. 네, 2에 65승 해가지고 나오면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고,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그 밸류 값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코리 값에 키 값을 곱하고 해서 나오면 밸류 값을 구한다는 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는 시퀀스 때에서 은닉 상태에 나온 값에다가 다 프로덕트하고 나오면 다시 최초의 은닉 상태 값을 곱해줬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 I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줬고요. M에 대해서 처리해줬고, O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네 개나 해주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갑자기 이게 행렬 개수가 많아져서 음, 예,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값을 구한 값이 요 값을 구한 거고요. 요 값을 구한 거고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이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을 구한 건데 결국 I am a student는 각각의 단어가 어, I am a student랑 각각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I하고 일단은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 I를 M과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해보고 O를 계산을 해보고 student.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친 겁니다. 이 과정을 전부 거친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I에 대해서 쿼리 키 밸류를 곱하고요. 쿼리 키 밸류를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쿼리하고 네, 여기에 있는 키값하고 여기에 있는 쿼리 값을 여기에 있는 키값으로 곱하고 해서 나오면 키값을 가지고 키값을 저기 다프로덕한 값을 곱하고 해서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박스가 많았던 거는 이 i하고 i 간의 관계를 구할 때 키 쿼리 밸류 값으로 키 쿼리 밸류 값을 나누고 쿼리하고 키 값을 다프로덕하고 그 나온 결과 값을 가지고 밸류 값에다가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기 때문에 결과 값은 이렇게 그냥 4 x 4의 행렬로 이렇게 나오지만 4 x 4 행렬에 각각의 단어들 간의 관계 값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 값이 나오는 계산되는 그 과정은 네, 요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음, 네, I라는 단어가 I랑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예,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게 i의 키 값이고요. i의 키 값이고 이게 m의 키 값이 되겠고 이게 o의 키 값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스튜던트의 키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i의 쿼리 값입니다. i의 쿼리 값들 이렇게. 그래서 각각 계산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I am a student에 대한 키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는 M에 대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에 대한 쿼리 값입니다. 어에 대한 어에 대한 쿼리 값.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 대한 쿼리 값, 스튜던트 쿼리 값,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각 단어에 대한 키 값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단어의, 아, 지금 그 어텐션을 계산하고자 하는 바의 쿼리 값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단어의 키 값을 전부 다 풀어한 값들을 지금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네 개의 벡터 값이 나오겠고요. 요거를 전부 다 더해 놓으면,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이거 붙여놓으면은, 아까 바로 직전에 보셨던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네. 이게 셀프 어텐션의 전부입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의 전부인데, 어, 사실은 아마 트랜스포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수식이 있는 건 아니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멀티헤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실 텐데, 계산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4 바이 4지 않습니까? 뭐 다 들어온 단어가 4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4차원이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실제 트랜스포머였다면 이게 512차원이 되거든요. 512차원. 512차원이 됩니다. 이렇게 512차원 해서 이거를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거를 여덟 개로 쪼갭니다. 여덟 개로 쪼개면은 이 512차원의 벡터를 8개로 쪼개면은
64개의 4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지거든요. 64차원. 이게 8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각각을 따로따로 이제 쪼개가지고서 각각의 GPU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걸 다 합하면은 되거든요.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냥. 옆에다 나란히 붙이면은 512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멀티 헤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멀티 헤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 개념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산해 드릴 게 512차원이 되는데, 이걸 512차원으로 그냥 한 번에 하지 않고 64개씩 쪼갭니다. 64개씩 쪼개고요. 해서 총 8개로 나누어 놓게 됩니다. 총 8개로 나누어 놓게 되면, 음, 예, 수식도 네. 이런 게 이제 총 8개의 쌍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총 8개의 쌍이, 8개 나와서 지금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멀티에 대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총 8개의 GPU에서 따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총 64차원으로만 나오게 되겠고요. 64차원, 요건 이제 이렇게 합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바이, 4바이, 4바이 64개의 이제 행렬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총 8개로 했으니까 총 8개의 이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나란히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더하기로 썼는데 더하기는 아니고 이렇게 나란히 붙이기만 하면은 4바이 512, 4바이 512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 값이 바로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4차원으로 잘라가지고 총 8개의 GPU에서 돌아간다. 그거를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고 밑에 일단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파라미터 개수는 각각이 512, 512 바이 512가 3개가 있기 때문에 512 바이 512 바이 곱하기 3 하면은 70만 개, 78만 6천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뒤에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이게 총 12개가 있거든요. 이게 인코더 쪽에 4개, 6개,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 6개 해서 총 12개가 있으니까 그 값을 곱해야지 전체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구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값을 이제 한번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성능이 좋더라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서 그 방식을 그냥 쓴 거고요. 그 방식을 리지주얼 커넥션, 스킵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은, 예, 2013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있었던 내용은 이거 가지고 해서 굉장히 이미지 인식 쪽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리지주얼 커넥션. 이전에 한번 썼던 값을 다시 한번 더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2번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력값이 있을 때 그걸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출력값의 차원의 개수 그리고 소프트맥스에서 사용할 개수만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큰 차원이 굉장히 큰 차원의 값을 한번 바꿔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꿔주면은 중간에 파라미터 값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512차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 인코더 값을 인코더 마지막 단위죠. 인코더 끝단위에서 첫 번째 레이 끝단에서 보면은 그 계산한 값이 512차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칩니다. 어, 예.
네, 중간에 요런 가중치 벡터를 둬서요. 2480 차원을 바꿔줍니다. 2048 차원으로 한번 바꿔줍니다. 이 중간에. 그러면 이제 512 바이 2048의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이만큼 가중치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만큼 가중치가 파라미터가 더 들어가면은 그만큼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저희는 512 차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레이어로 512 차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행렬을 여기에 가중치를 둬서 2048 차원의 벡터 값을 2048 바이 512로 계산해 주면은 다시 이제 차원의 개수가 512 개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이렇게 돼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두 번 거치는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중간에 가중치를 둬서 이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값을 더 정확한 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한번 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예, 간단하게 좀 그리면, 예, 뭐 2차원을 4차원으로 바꿔주고 다시 2차원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게 요 식이 되겠고요. 이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거에 이렇게. 요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요 지금 현재 그림이 보여주는 구성이 요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런 구성. 네, 그리고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어, 일단 여기까지만 좀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뒤에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요. 요 마스크트 개념, 뭐 어렵지 않은데, 요 개념이랑, 그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트랜스포머 다시 한번 살짝 좀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GPT하고, GPT 한번 설명드리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이 자료는 제가 바로 올려드리고 영상도 같이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음, 네. 하여튼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GPT랑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어려운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